황 작가의 책 읽기 조용래 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인간 조용래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 397쪽입니다. 통합적 지성, 창조적 변론의 원천. 20세기 100년 동안 인류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경험했다. 아마도 가장 큰 경험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사는 조직의 원리에 관한 갖가지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다시 읽겠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실험 끝에 인류는 공동체를 사는 하나의 조직 원리에 합의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것은 법을 통한 인류의 공존과 발전이라는 명제이다. 지난 한 세기가 혁명과 전쟁의 시대였다면 새 세기는 법의 시대가 될 것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된 갈등이 폭발하여 기존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가 이를 대신하는 혁명은 이제 효용을 잃어가고 있다. 피해 혁명 대신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혁명의 효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혁명의 본질은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달라진 생각을 법제도 속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법제도 속에 새로운 시대의 기운이 얼마나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사회 발전의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전쟁으로 해결하던 시대는 물러나고 있다. 지구 전체를 볼 때 전쟁으로 국가 간의 갈등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적어도 더 이상 세계대전은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질서는 전장이 아니라 지루한 협상 테이블에서 판가름이 난다. 그 테이블을 주도하는 사람은 뜨거운 애국의 열정을 가슴 깊이 감추어 두고 합리적 이성과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법률가들인 것이다. 법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공적 수단이다. 법학은 이러한 갈등의 해결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적 체계이다. 갈등의 원인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사회가 분화되고 고도의 지식이 공동체의 삶의 질을 좌우하다시피 하는 시대의 법학은 이들 지식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 역량의 핵심은 이성적 종합력이다. 법학은 그 자신이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도적 분야에서 성취된 실험의 결과를 사회 제도로 구축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의 법학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법학 교수들을 두고 기껏해야 반쪽 지성인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법은 그 자체가 가진 논리의 틀에서 창출되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오랜 시일에 걸쳐 축적된 공동체의 경험의 소산인 것이다. 법은 타학문이 행한 지적 실험의 결과를 사회적 제도의 틀 속에 수용하는 체계이다. 그러므로 법학은 다른 학문이 행한 실험의 내용을 평가하고 검증된 내용을 사회적 제도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법학은 다른 학문이 행한 실험의 내용을 평가하고 검증된 내용을 사회적 제도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적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법은 합리적 이성이다. 법은 조화이고 균형이다. 한마디로 법은 천재 영역이기보다는 어른의 영역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근래에 들어와서 대학원 과정에서 법학 교육을 담당할 로스쿨 제도가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그러나 조용래가 성장한 시대, 우리나라의 법학 교육은 이러한 자질의 법률가를 키워내기 힘들었다.
조용래 지성과 이성적 조합력은 스스로 절차 탁마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제도 교육에서도 크게 성공한 그였지만 대학에 입학한 이후 그는 학교 교육에 자신의 지성을 의탁하지 않았다. 조용래와 교분이 깊었던 교토통신의 히라이 히사시 기자는 그의 놀라운 문장력은 깊은 통합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온 것이라는 요지의 평을 내린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사회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탄탄한 독서에서 배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친구들이 증언하듯이 청년 시절 그는 광범한 영역에 걸친 엄청난 수준의 독서가였다. 동서양의 고전을 포괄한 그의 지적 탐구 영역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다. 많은 자연과학 고전들 역시 조용래의 탐독의 대상이 되었다. 문학평론가 김연의 유명한 글이 있다. 제목은 소설은 왜 읽는가? 그는 이 세상이 과연 살만한 세상인가 하고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설을 읽는다고 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은 소설이나 문학의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닐 듯 싶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예술은 현상의 승화를 위한 시도이자 미래를 향한 가치관의 제시를 위한 실험이다. 그렇다면 법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김연이 말하는 바 문학이 제기하는 그런 의문을 받아 이 세상을 살만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 법의 역할일 것이다. 예술작품이 세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은 많은 경우 소수자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소설은 외로운 지적 선구자이거나 사회의 그늘에서 소외된 인간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외적 조건인 사회적 상황과 연관지어 부각시킨다. 이러한 소수자의 고민과 고뇌는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법의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우리는 조용래에게서 법과 문학의 성공적인 결합의 예를 본다. 시인이기도 한 법률가 한승헌은 법과 문학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한다. 문학이나 법률이나 인간의 존재와 질서와 신을 추구하는 발돋움이라는 의미에서 그 종착점은 같다 하겠습니다. 문학이 다루고 있는 규범의 문제, 선악의 세계, 인간 심리의 갈등, 이런 것은 바로 우리 법학도들의 탐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조용래가 집필한 변론문은 창의적 발상과 수사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그는 개별 사건에서 사회 전체와의 연관을 찾아내는 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가 법정에서 다룬 많은 사건들은 만든 것들이었다. 사법사상 최초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 망원동 수재민 판결, 여성 근로자의 조기 퇴직 제도를 철폐케 한 이경숙 판결, 그리고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한 부천서 선고문 사건 등은 조용래의 기획을 거쳐 창출된 사건으로 한국 인권변론사의 빛나는 금자탑으로 우뚝 서 있다. 이 땅의 많은 지식인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등등의 추상적인 화두를 붙들고 씨름할 때 그는 법을 통한 구체적인 해결을 시도했다.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많은 선후배들이 거대한 담론의 심취에 혁명을 운이할 때 그는 사법시험을 통해 악의 소굴이라는 제도권에 잠입했다. 변호사라는 공개토론의 면허를 얻고서는 차근차근 공개적인 수술 절차를 밟아 우리 사회의 환부를 도려냈다. 공권력과 제도의 피해자가 자신의 박복한 신세를 탓하며 한숨과 막연한 분노로 세월을 죽일 때 그는 그들의 작은 피해로부터 나라 전체를 바꿀 큰 사건을 만들어냈다. 그는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그 해답을 구하려고 나섰던 것이다. 박원순 특히 세밀한 부분에서 정교한 법리를 발견해내는 조용래의 능력에 특별한 경의를 표했다. 김근태 고문 사건에서 신체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 한겨레 신문사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항고의 제기, 민사소송의 소송구제 제도의 활용, 형사소송에서의 성명권의 발동 등 이 모든 창조적 변론의 이해는
문제 제기와 해결을 동시에 유념하는 통합적 포섭력에서 산출된 것이다. 미국의 법대에서는 전공이 무엇이든 헌법과 민사소송법을 모르면 법률가 자격이 없다는 말이 있다. 헌법은 나라의 최고 규범이다. 국민이 누리는 크고 작은 권리가 종국에는 헌법에 귀착된다. 그런가 하면 민사소송법은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을 담고 있다. 실체법이 담은 이상과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경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진정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용래의 남다른 통합적 지식과 능력은 평범한 독서를 통해 배양된 것이다. 독서뿐만이 아니었다. 조용래는 예술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타고난 재질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관심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소양을 넓힌 것만은 사실이다. 그는 노래를 잘 불렀고 그림을 보는 안목 또한 높았다. 자리에 따라 대중가요도 즐겨 불렀다. 무엇보다도 성의 있게 불렀다. 노래에 빠진 그에게는 인간의 냄새가 진하게 물씬거렸고 그의 노랫가락에 맞추어 주변 공기도 따라서 춤을 추었다고 어떤 노래꾼은 전한다. 그의 남다른 통합적 능력을 되씹을 자료는 무수하다. 그 중에서 다음 몇 가지 사실만은 특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연과학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둘째,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셋째,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 비전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것. 자연과학에 남다른 관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법학에 두드러진 취약점은 과학기술에 낯설다는 것이다. 한때 이 땅의 문과생들 사이에는 자연과학에 서툴고 과학기술로부터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을 은근한 자랑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었다. 과학은 너무나 멀리 있는 공상에 유사하고 기술은 기름투성이 공장을 연상시켰다. 자연과학을 경시하는 전통은 일제 다이쇼 시대의 인문교육으로 시원을 소급할 수도 있겠다. 더 위로는 산업공상의 서열이 정해져 있던 조선조 시대로 거슬러 오를 수 있다. 한마디로 정제된 사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모름지기 교양인이나 지성인이란 문학이나 역사, 철학 같은 인문학을 하는 사람을 일컬었고 과학기술 따위는 문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하급의 영역에 불과했다. 서구에서는 문화와 문명의 개념 구분이 거의 없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문화, 컬처와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을 준별하여 사용하는 나라는 독일 정도뿐이라고 한다. 문화와 문명을 준별하는 태도는 은연중에 이공계 비하나 멸시의 태도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룬 세계사의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두고도 과학기술의 공로를 인정하는데 인색했던 게 사실이다. 선진국에서는 과학소설로 불리는 문학 장르를 굳이 공상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번역해낸 것도 이 땅의 문과인들의 오만과 편견의 소치일 것이다. 근래 와서는 가속되는 이공계 기피 현상은 새삼 나라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과학기술은 근대화의 상징인 합리성의 극대화로 인식되었다. 과학적 진보가 곧바로 사회 전체 진보에 직결되었고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성취한 물질적 성공이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다시피 했다. 학문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과학적 성과였다. 합리성과 엄정성의 척도가 강한 자연과학이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압도했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자연과학의 수준에 접근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학문 전체 성패가 좌우되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신봉하는 근대 사회의 형성에 과학적 진보가 절대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몇몇 선도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이룬 빛나는 성과 뒤에는 기술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었다. 과학기술의 시대와 함께 법의 시대가 왔다.
이제는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을 법의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뿌리내리고 있다. 과학기술의 시대에 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체계에서 과학기술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법의 과제는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흔들리는 삶 전체의 예견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법의 임무다. 누군가의 말처럼 법은 과학기술의 따뜻한 비단 이불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법이 소유할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기계는 인간성의 적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남북전쟁과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해 한마디씩 한다. 그런데 흑인 노예가 해방된 이유는 무엇일까? 흑인들 자신의 투쟁, 링컨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기독교인들의 인간성에 대한 자각, 아니면 해방 노예를 노동력으로 확보할 북부 상공업자들의 경제적 이해, 저마다 내세우는 이유에 나름대로 일면의 진실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계의 발명일 것이다. 지구상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진 것은 기계의 발명으로 육체 노동에 의존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1980년대를 마감하면서 조용래는 과학기술 시대의 도래를 강조하는 글을 쓴다. 아마도 당시까지 사회의 발전에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계몽적 시론을 썼던 거의 유일한 법률가가 조용래가 아니었던가 싶다. 지난 10년에 일어난 과학기술의 혁명이 얼마나 엄청난 힘으로 인간 생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문외 아닌 평범한 사람들로서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달에서 보내온 전송사진을 보고 꿈같이 흥분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태양계 끝 닿는 곳까지 우주 탐사선이 날아가고 유전공학의 발달로 황소만한 쥐, 호박만한 콩이라는 우와 같은 이야기가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전파의 유한성이란 것이 이미 옛말이 되어가는 가운데 안방에 앉아서 지구의 반대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생한 텔레비전 중계 화면으로 지켜볼 수 있고 반도체니 컴퓨터니 광섬이니 하는 낯선 용어들이 어느새 우리네 일상생활에 주변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그 같은 현기증 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영광의 뒤안길에는 아직까지는 백약이 무효라고 하는 에이즈라든가 지구 표면의 온도를 갈수록 상승시켜 마침내는 북극의 빙산을 녹여내는 제2의 노아의 홍수를 초래하게 될지 모른다는 대기권 오존층의 파괴라든가 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상징하는 죽음의 그림자 또한 자라고 있음을 잊을 수가 없다. 결국 이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재앙이 될 것인가는 여지까지 판가름이 나지 않는 문제이고 앞으로 전개될 인류의 노력과 아울러 신의 섭리를 기다려 보아야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세계를 점점 더 좁은 곳으로 만들고 인류를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몰아넣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의 모든 방면에 모여 각 나라 사이의 단절과 이질성을 유지하여 온 장벽으로서의 국경의 의미는 과거에 비하여 현격하게 엷어져 가고 있다. 80년대에 이르러 냉전의 얼음장이 형체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녹아내리고 동서양진영의 각국에서 연이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적 변화의 물결이 흡사 무슨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추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유고집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조용래의 미국관. 80년대 이래 우리의 지성계를 괴롭혀온 논제 하나가 우리에게 미국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하려면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분석과 평가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국이 어떤 존재이든 미국이 본질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와도 다른 나라이다. 미국 예외로는 일찍부터 많은 학자와 사상가들에 의해 거론되어 왔다. 토크빌의 저술,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부터 제기되었던 이 논제는 192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공산당 운동의 현장에서 미국의 상황이 논의되면서 국제적 논제로 부각되었다. 코민테른의 각종 회의에서 제기된 의제는 나라마다 급진적인 성향의 노동계급이 확보되어야만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하라는 공산당 선언의 주문이 실현되어 전세계 이상적인 노동자, 농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선도할 급진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란 나라는 성립 당시부터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존재했고 사회의 발전 단계도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독자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미국 자유주의 전통이라는 저술로 한 시대의 지적 논쟁을 종결시킨과 동시에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킨 루이스 하치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은 존 로크의 정치 사상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나라다. 세습 귀족도 플로레타리아 계급도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역사는 특수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난 미국인은 구대륙의 나라들에서처럼 특권과 재산을 보유한 착취 계급을 상대로 혁명투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유럽을 휩쓸던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기관을 조직 운영하는 재반 원리들은 미국의 조건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 대신 계층 간의 이동을 통해 강화된 역동성이 미국 사회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 질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탄생 초기부터 로크식 개인주의에 경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정당이 탄생하지 않는 미국의 역사나 사회적 권리를 헌법전에 두지 않고도 번성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미국이란 나라는 지구상의 다른 어느 나라와도 다른 사회적 토양과 여건 아래 성장한 나라이다. 하츠는 책의 결론 부분에서 미국인은 자신들의 신조와 사상의 체계와 매우 다른 세계와 공존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철학의 불꽃을 찾아낼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차이를 포용하고 있다는 미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결코 대등한 지위의 공존을 용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미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한두 마디 할 말이 있다. 광대한 땅 50개의 주로 구성된 미국의 땅은 한 모서리를 한두 차례 짧게 여행한 사람도 나름대로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평생 한 차례도 미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도 군사 원수의 자격으로 비로소 처음 미국 땅을 밟았노라고 감회를 밝힌 바 있다. 김지아도 짧은 미국 기행의 감상을 이렇게 적었다. 그런 아득하고 멀기만 한 미국에 나는 꼭 2차례나 잠깐씩 다녀온 적이 있다. 최근이다. 그런데도 나는 2번 다 저윽이 놀랐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자체였고 전 지구의 유목 거점 자체였고 지구 문명과 인류의 현대문화 그 자체였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세계 지배를 긴 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가시적 증좌였다. 태평양 위를 날며 나는 생각했다. 미국의 뇌수를 바꿔야 한다. 새로운 문화와 사상으로 미국의 뇌세포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달라진 정신으로 그 광대한 포용력과 무적의 통제력을 새 지구 문명과 새 인류 문화 창조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쉽게 몰락하지 않되 그 뇌수는 비었거나 잘못 방향을 잡았거나 썩었다는 것이고 그 뇌수의 새로운 콘텐츠를 수혈할 곳은 바로 동북아시아요. 그 중에서도 그 복판이며 그 원형을 다분히 간직한 한반도, 한민족이란 것이었다. 김지아의 다소 신비적인 한민족 중심 사상의 설득력이나 현실적인 효용을 따질 필요는 없다. 이에 비해 조용래 미국가는 미국은 적어도 법이 움직이는, 법을 통해 세상의 원리와 질서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엄연한 힘,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다음은 미국에 대한 상념을 적어놓은 조용래의 일기다. 시카고 지하철에서의 음울한, 숨막히는
폭발할 듯한 살벌한 분위기의 미국. 뉴욕의 고층 빌딩들은 인간 문명의 가장 어리석은, 그러면서도 누구도 막기 어려운 거대한 무게를 지닌 힘. 1983년 1월 30일 LA의 신문들. 한국일보 LA 판등을 보는데 이곳 교포들이 먹고 사느라고 치열하게 애쓰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광고들. 이철수 스토리. 와서 보니 금방 이해되는 것들이 많다. 이민 가는 사람들에 대한 무언가 덤덤하고 개운치 않은 따분하던 느낌이 이곳에 오니 크게 달라져 그들에 대한 관심, 애정이 생기는 것이 무척 신기하고, 이러한 느낌의 변화에 대하여 차차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한다. 태평양을 내려다보면서 미국에 일찍 건너와서 젊은 시절을 치열한 공부로 보내고 각 분야에서 그 나름의 결과를 얻어서 돌아온 친구들. EX 병훈. 생각을 했다. 마음이 착잡해졌다. 1983년 1월 7일 토크빌의 구절들을 자주 대화의 주제로 삼았던 영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예외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민의 일상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규범을 정립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 응당 짊어져야 할 인도적 의무를 뒷전으로 제쳐두고 철두철미하게 국익을 챙기는 미국의 외교 전략에 분노하면서도 그들의 오만과 편견을 주어진 현실로 인정하고 우리 사회의 장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곤 했다. 미국의 기준과 예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장래에 가장 치명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이제 원론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을 압박해오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서울 올림픽 이야기. 1988년 여름 서울에서 열린 88 서울 올림픽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 지구상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전쟁에 참화해서 벗어나지 못한 작은 나라 정도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작은 나라가 올림픽이라는 전 인류의 축제의 제사장이 된 것이다. 실로 경이로운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서울 올림픽은 규모에서 사상 최대였다. 앞서 열린 1980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1984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이건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980년이 모스크바 올림픽이고 84년이 LA 올림픽인데 아마 저자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책 있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앞서 열린 1980년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84년의 모스크바 올림픽은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 대립 때문에 반쪽짜리 축제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12년 만에 비로소 온전한 규모의 올림픽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만큼 서울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인들과 운동권에서는 서울 올림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독재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기 위해 유치한 국제적 푸닥거리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평가도 있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1987년 11월 27일 중동에서 서울로 귀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공중에서 폭파당하는 참사가 일어난다. 미모의 공작원 김현희가 체포되고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북한이 저지른 만행이라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한 정부의 의도적인 책략이었다는 주장마저 나돌고 있었다. 그런 만큼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존재와 역량을 세계에 과시한 쾌거라는 오늘날의 일반적 평가를 바로 당시에 정면으로 설파한 한 운동권 리더의 용기와 식견은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다. 그들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잔치라는 말 속에 올림픽에 대한 조용래의 감상과 민족관이 함께 축약되어 있다. 서울 올림픽 개회식이 있던 날 아침부터 텔레비전 앞에 못 박힌 듯 앉아있던 나의 가슴 속에는 실로 억만가지 감회가 엇갈려 지나갔다. 가을 하늘은 드높았고 현대 감각을 살린 기하학적 구조의 웅장한 외곽 건물로 둘러싸인 올림픽 스타디움 안에서는 온 세계의 시선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하고 다채로운 개회식 행사가 펼쳐지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민족의 영광을 말하는 아나운서의 감격에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렇다. 외압과 침략, 분단과 폭압, 가난과 천대로 점철되었던 저 쓰라린 오욕의 역사를 딛고 오늘 마침내 이 일을 보게 되다니. 어쩌면 이것은 하나의 꿈인 듯도 싶고 기적인 듯도 싶다. 천성이 매사에 굼뜨고 게으른 탓이라. 개회식에 참석해야 하겠다든지 표를 구해봐야겠다든지 하는 식의 생각을 이날 것 한 번도 못해본 나다. 그러나 강 위로 실어나른 큰 북이 대회장으로 입장하는 순간에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강 위로 실어나른 큰 북이 대회장으로 입장하는 순간에는 불현듯 대회장으로 달려가서 그 북소리를 직접 귀로 들어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12년 만에 동서 양진영의 대다수 국가들이 참여하는 화해 올림픽을 주관하게 된 우리 국민의 긍지에 어울리게 동서 각국의 선수단이 입장할 때 대체로 고른 박수소리가 터져나오는 것도 옛날을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 이것은 분명 하나의 축제이며 우리의 5천년 사이에 기록될 하나의 엄청난 민족적 행사임에 틀림없다. 이 잔치 때문에 일터나 살림터에서 쫓겨난 철거민들과 노점상들, 잔치에 혹 방해가 될까봐 더욱더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양심수들, 평화구역 속에 갇혀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조차 봉쇄당한 모든 소외된 사람들의 고뇌가 우리의 지척에 있기에 우리는 축제의 감격에 열광하지를 못한다. 뿐더러 아직도 버마의 일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민주화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사실, 오공비리와 광주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잔치가 파한 뒤에 불안이 여전히 말끔히 가시지 않은 이 우울한 현실이 우리의 거리를 무겁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회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거대한 희망과 확신이 서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거대한 희망과 확신이 서서히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잔치가 파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은 더 이상 하지 말자. 무엇을 할 것인가만 생각하자. 국가적 지원이 가장 미미했던 민족문화 행사가 전 세계 이목을 압도한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 된 일이겠지만 전두환 씨가 끝내 개회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실이 상징하듯이 이것은 그들의 잔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잔치인 것이다. 이 글은 조용래의 이 허전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겨레 1988년 9월 22일에 실렸던 글입니다.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남시욱은 조용래를 일러 당대의 드문 지도자의 자질과 안목을 갖춘 지성인이라고 평한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관심과 예리한 관찰력과 유리한 문장을 무기 삼아 독자들에게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당대 제1의 논객이었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그는 서울올림픽을 보는 조용래의 넓은 시각과 탁월한 현실 진단력에 감탄에 가까운 경의를 표했다. 그야말로 목전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았던 양심적인 인간이었으며 현상을 바로 그리고 크게 보는 역사적 안목을 구비했던 인물로 국민의 이름으로 훈장을 추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용래의 서울올림픽 예찬과 관련하여 병상의 함석헌홍이 서울올림픽 평화상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사실을 음미할 가치가 있다. CR의 소리로 상징되는 함석헌홍은 5.16 쿠데타 직후부터 군사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로 일생을 일관한 인물이다. 박정희가 나름대로 유교를 정권 유지를 위한 통치 이념으로 삼자 함석헌은 노장 사상을 대양 이데올로기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기독교 신자로 출발하여 퀘이커 교도로 변신한 그는 한국 기독교의 고질적인 병폐는 초기에 내한했던 젊은 미국 선교사들의 인간적 미숙함과 무경험을 신앙적 유산으로 받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이들은 미개한 나라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명감만 충만했을 뿐 다른 문화를 수용할 인간적인 그릇과 포용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류 기독교의 전투적 편협함에 실망한 그는 퀘이커 교도로 개종한다. 그는 1970년 전태일의 죽음 직후에도 기독교인의 양심을 촉구하고 나섰고 1977년
방림방직 사건 때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함석헌 인권 현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 함석헌이 1980년 2월 4일 타계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조국에 마지막으로 봉사한 직책이 서울올림픽 평화상 심사위원장이었다. 함석헌에게도 서울올림픽은 우리들의 잔치였던 것이다. 친구 유영구의 회고는 더욱 절실하다. 그는 서울올림픽 때는 컬러 텔레비전을 사야겠다고 영내가 입버릇처럼 벼르는 것을 보고 어느 날 함께 매장으로 간다. 비디오가 부착된 최신형 텔레비전을 선물하고 돌아온 유영구는 다음날 오후 늦게까지 영내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무협지 비디오 테이프를 한 질 빌려 밤새도록 보았다는 후문이었다. 컬러의 신비, 입체의 미학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1980년 이 땅에도 컬러 텔레비전이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일상회복에 커다란 문화혁명이 일어났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군사정권의 과감한 결정이었다. 컬러 텔레비전은 현란한 시각적 자극으로 국민의 뇌를 마비시키고 끝내 혼마저 빼앗는 바보상자이자 마약이라는 것이 고전적 지식인의 고정관념이었다. 군사정권의 우민화 정책을 혐오에 맞이 않던 지식인들에게는 고가의 컬러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의 불균형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념적 변절 내지는 도덕적 배신에 해당할 수도 있었다. 조용래에게도 이러한 정서가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을 평가하는 성숙한 시각만큼이나 컬러 텔레비전에 대한 소아병적 거부감도 넘어섰던 것이다. 이제는 컬러 텔레비전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는 조용래의 말에는 이렇듯 복합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뺄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조용래의 통합력을 배양해낸 중요한 원천 가운데 하나는 폭넓은 교우와 인간관계라는 점이다. 특히 그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즐겨 만났다. 월간 조선을 통해 한시대 논객으로 활동했던 조갑제와는 1985년부터 교류했다. 둘 다 일찍 떠난 고향 청송의 촌놈 정서가 투합했을지도 모른다. 조갑제가 사형수 오휘용 이야기라는 책으로 비인도적인 사형제도와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무성의와 취약함을 고발하자 조용래는 서평을 쓴다. 저자의 이 격렬한 항변에 대하여 나는 몇 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경찰, 검찰이 그릇된 수사를 하고 판사가 오판을 하여 무고한 생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결백할까? 그 형사사법 제도를 유지하고 방치한 것은 누구일까? 우리는 눈을 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쓰인 이 절절한 기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조갑제는 제사, 전략과 전술가 또는 투사라는 조용래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운동권적 시각을 단호하게 배척한다. 조용래는 겸손, 신중, 균형 감각의 덕목을 갖춘 지식인으로서 동양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 문장에 배인 폭넓은 교양, 진지한 설득의 자세를 시종견지하였기에 공격당하는 사람도 사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조갑제는 말한다. 곡성 태안사에서 담담하게 최후를 준비하던 조용래를 두고 그는 암과도 친구가 되어 가슴에 품고 떠났다고 썼다. 조용래의 통합력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입장을 중재, 조종하는 능력에서도 드러난다. 출판인 박종만은 조용래가 떠나고 나서는 사석에서도 논쟁을 말려줄 중재인이 없다고 아쉬워한다. 안영도, 박성민 등 동급생 변호사들도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한다. 조용래와 함께 자주 회동하던 사람들도 그가 떠난 후에 소원해졌으며 심지어는 원수 사이가 되기도 했다는 말을 자주 한다. 축이 빠진 바퀴의 살은 낱낱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가 떠난 지 15년, 세 차례에 걸쳐 민주화 세력이 집권하였고 나라 전체에 엄청난 변혁이 뒤따랐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작약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냉소하기도 한다.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민주화가 진척되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이 진정 절실하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공동선의 모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조용래의 진정한 가치는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과정보다
일상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대에 더욱 빛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용래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부재를 더욱 아쉬워하는 것이다. 지식인가 서울법대. 달력과 권력. 모든 권력자는 언제나 자신의 달력을 만들려고 시도한다. 혁명으로 세상을 장악한 새로운 권력자는 달력도 새로운 이상,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지배체제에 맞도록 뜯어 고치고 싶어한다. 그들은 국민의 관념뿐만 아니라 일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1972년 10월 유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배포된 새로운 권력자의 달력이었다.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검은 장막 속에 감금되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국회는 해산되었다. 각종 긴급조치가 뒤따랐다. 남과 다르게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를 부정한 겨울공화국의 새로운 달력이 시행된 것이다. 모든 사람은 반공, 근대화, 한국적 민주주의, 새마을, 맹호부대 등 속의 권력자가 제정, 반포한 언어의 경배를 표해야 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유신헌법이 다스리는 이 땅은 온갖 반란과 굴종과 한숨이 얼어붙은 동토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정 이래 9차례나 난도질을 당한 헌법, 시인 황지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변태 성역자에게 유린당한 여인인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이 문구로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여성 명사며 대한민국 현대사는 변태 성욕자의 병력이다. 제가 지금 한문이 있는데요. 한문 글씨체가 조금 작아서 글씨가 좀 안 보여서요. 한문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여성 명사며 대한민국 현대사는 변태 성욕자의 병력이다. 누가 이 여인을 범하랴? 누가 이 여인을 모르시나요? 누가 이 여인을 헌법을 수호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헌법을 능욕하는 변태 성욕자였던 게 우리의 현대사다. 헌법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기관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가기관 자체가 변태 성욕자거나 그 종범에 불과했다. 국가의 공적 영역은 정치의 이름을 단 폭력으로 가득하고 법은 이러한 정치의 시녀가 되어 노골적인 탄압에 앞장섰다. 그들을 일러 우리들은 육법당이라 불렀다. 육법당의 영역. 2004년 초여름에 출간된 서울법대 100년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시대의 부침에 따라 이 땅의 한 교육기관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구한말 1895년에 세워진 법관 양성소를 기산점으로 하여 근대 법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작업으로 펴낸 책이다. 서울법대는 이 땅의 현대사와 영역을 함께하는 기관이다. 정사의 출간은 9년이나 늦어졌지만 동창회는 100주년에 맞추어 2권의 동창 수상록을 펴낸 적이 있다. 수상록의 제목은 진리는 나의 빛 1권,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2권이었다. 마녀 동문 중 기별로 엄선된 176명의 필자가 그린 서울 법대의 단면을 종합하면 이 사회의 축약도가 된다. 모두 자기 위치에서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쏟아놓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다채로운 구도와 색깔로 이루어진 한 폭의 커다란 그림을 이루고 있다. 그림의 재료는 다양하다. 따뜻한 추억, 치열함, 그리고 기쁨, 보람, 고마움, 그런 것들과 함께 회한, 원망에다 딱한 자기과시까지 끼어들어 강렬한 현상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회한, 원망에다 딱한 자기과시까지 끼어들어 강렬한 형상의 모자이크를 이룬다. 이 책들에 대해서는 소설가 송우회의 서평이 신랄하다. 한국 문학사 최초의 본격적인 법률 소설
저울과 칼을 쓴 작가의 눈에 비친 이들 천하제일 서울법대 동창생들의 모습은 딱하기 그지없다.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일그러진 모습. 그들이 누린 영광의 이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또한 장님의 눈에도 보일만치 뚜렷하게 드러난다. 일본인들의 식민지 교육에 우등생 노릇을 했던 행적들, 굴절 많은 우리 현대사의 암흑기에 부당한 권력의 수호인가, 참모 노릇 또는 하수인 노릇. 한포의 거대한 모자이크 작품의 거창한 제목에 대한 작자의 평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넉넉하게 지닌 것보다 자신에게 아쉽고 결핍된 것을 더 절실하게 의식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작가는 176편의 사적인 기록에서 이 땅의 공적인 역사를 보았다. 송우에는 탄식으로 책을 덮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떨어지되 오죽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성서의 구절 주를 진리로 바꾸어도 무방하리라. 참으로 우리는 모두 풀과 같은 인생. 송우회의 거침없는 판결대로라면 그들은 분명 역사의 죄인이다. 기껏해야 1년에 몇십 명 흡사 바늘구멍처럼 좁은 가문을 통과하여 얻은 법률과 면허증으로 육군 사관학교로 상징되는 군사포갑 정권의 정치 신여 노릇에 급급했으니 육법당의 하급당원에 불과하지 않는가. 시인과 소설가의 본령은 세상의 치부를 드러내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김연의 표현대로 이 세상이 과연 살만한 곳인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문학의 길에 나선 것이리라. 문학이 의문을 제기하는 유력한 방법이 풍자이고 과장이다. 소설가의 고발을 액면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지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사회과학자의 평가는 어떤가? 1977년 11월 23일 한양대학교 해직교수 리영희와 역시 서울대학교 해직교수이자 창작가 비평사의 대표인 백낙청이 구속되었다. 리영희 교수가 편역하여 창작가 비평사에서 출간한 8억인과의 대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8억인과의 대화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여러 차례 법리를 다툰 변론도 무의로 끝나고 1978년 5월 19일 마침내 리영희 교수에게 징역 3년, 백낙청 교수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리영희 교수의 상고 이유서는 판결을 이렇게 희롱하고 있다. 검사의 기소장은 길이가 14매, 자수로는 8286자의 장문입니다. 제1장 1심 공판은 증인의 증언까지를 합쳐 11회인가 그 이상 걸렸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변론 제출 자료 등 재판 기록은 상당한 분량에 달합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의 길이가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히 13회, 자수로는 8286자입니다. 법정 안에 있는 무생물을 묘사하라 해도 검사와 판사의 글짓기는 길이, 표현, 자수가 꼭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 이유는 검사의 기소장과 글자 하나 틀림없이 일치합니다. 진실로 경이적인 솜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8286자의 그 복잡하고 많은 내용의 기소장을 한자의 고침도 없이 제록스, 복사한 것입니다. 송우회와 리영희와 같은 지식인의 눈에 비친 서울법대 졸업생은 그저 한심한 겉똑똑이었다. 특히 판사와 검사는 그들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로 자부하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조차도 결여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법률 기술자에 불과하다는 게 많은 지식인들의 생각이다. 다음은 리영희가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옮겼다고 고백한 D 검사와 E 교수의 하루의 한 대목이다. 1979년 12월의 일이었다. 그러고는 피의자를 향했다. 이 교수는 장서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많은 불온서적이 있는 것을 보면 책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피의자가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치는 않지만 한 2,000권쯤 될 것이라고 대답하자 그는 서류에 시선을 들어 피의자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래요? 그는 확실히 감동한 기색이다. 이 교수는 아까운 두뇌를 썩혔어. 난 외국어는 영어 한 가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교수는 그 많은 책을 읽은 결과가 뭐요? 반국가적 사상을 갖게 된 것뿐 아니요. 두뇌 낭비였어. 차라리 고등고시를 했더라면 벌써 학고도 남았을 텐데 틀림없이 검사가 될 수 있었을 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대학 법대 출신은 피의자가 정말 딱하고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입수한 서적에 관한 격식대로의 신문이 시작된다. 차례로 책 이름을 대고 저자는 누구며 어떤 사상의 인물이며 출판사는 어디고 내용은 뭐며 언제 어디서 얼마에 샀으며 사서 어느 정도 읽었냐는 등의 질문이 계속된다. 그에 대한 대답도 계속된다. 조계장은 분주히 기록한다. 조계장이 다음 책을 상관에게 건네준다. 두툼한 세 권의 일본어 책이다. 책을 받은 D 검사가 격식대로 묻는다. 이건 뭐요? 자본론 올시다. 일본어판입니다. 검사는 잠시 머뭇거린다. 자본론? 무슨 책이요? 저자가 누구지요? 그때까지 고분고분 사무적으로 간략하게 대답하던 피의자가 멈칫하는 듯하다. 검사의 질문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검사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러자 검사가 되묻는다. 저자가 누구냐니까? 내용은 뭐고? 그제서야 피의자는 의문이 풀린 것 같다. 검사는 자본론을 손에 쥐고 그것이 무슨 책인지 저자가 누군지를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이다. 리 교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더듬는다. 어쩔 수 없이 조소의 빛도 약간 섞인 채 그거야 바이블이 어떤 책이냐고 묻는 거나 훈민정음을 누가 지었냐고 묻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어요? 리 교수는 체념한다. 그도 벌써 서대문의 감방이 그리워진 상태다. 빨리 오늘의 수모와 고욕에서 해방되고만 싶다. 책의 내용은 모든 경제제도, 특히 자본주의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이고, 그리고 저자는? 검사는 저자 이름을 재촉했다. 칼 막스라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D 검사는 막스라는 이름에 찔끔 놀란 것이 분명했다. 피의자 조서를 쓰느라고 서류에 떨구고 있던 얼굴을 획 들어 피의자를 쳐다본다. 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새어나온다. 막스? 자본론? 막스? D 검사는 벌떡 일어선다. 안면 근육들이 격하게 짧게 경련한다. 속에서 일어난 격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피의자의 눈에도 역연하다. 짜릿한 승리감이 온몸을 스쳐갔다. 그때다 D 검사가 느닷없이 형무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불구스레하던 그의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 이 피의자를 호송해서 돌아가시오. 그리고는 피의자에게는 눈길도 돌리지 않은 채 출입문을 꽝 닫고 황급히 검사실을 나가버렸다. 이 내용은 리영희 교수의 동굴 속의 독백, 나남출판사에 있는 출판한 1996년 출판책 207쪽과 21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똑똑하지만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전형으로 서울법대 출신의 판검사가 거론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의 정직한 투영일 수도 있고 왜곡일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의 지식인의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옮겨보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소련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국외 공산계열 찬양 고무였다. 그런데 차이콥스키와 림스키 코르샤코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착오를 했는지 아니면 스키와 코프 때문이었는지 이 대목이 계속 따라다녔다. 나는 법정에서 모두 진술 때 이 점을 호소했더니 공소장에서 삭제되었다.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가 무안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그 또한 서울법대가 아니면 다른 대학의 법학과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 내용은 조성룡의 겨울 그림, 오송의 사건 때의 황 변호사, 무죄다라는 한마디 226쪽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별로 유식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국회의원의 눈에 비친 판사도 세상의 흐름을 외면하고 법전이나 외고 있는 꽁생원 정도이다. 2000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청문회 때 일이다. 한 국회의원이 현직 판사인 후보에게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그 후보자의 대답인즉 실로 놀랍게도 국가인권위원회란 금시초문이라고, 따라서 생각해본 일도 없다고 대답했다. 모름지기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자부하는 사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당시 대통령의 선거 공약사항이고 설치하기는 하되 국가기관으로 할 것인지 민간기구로 할 것인지를 두고 몇 년째 논란을 거듭하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감감하다니 실로 아연한 일이었다. 그 국회의원은 고소를 머금으며 법전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모양이라고 야유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시청자들은 판사들이 저 모양이니까 인권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냐며 혀를 찼다. 그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우수한 법관으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여 그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물론 그는 쉽게 인준을 받았고 지금까지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1981년 여름 소설가 이병준은 중편소설 한 편을 발표한다. 잃어버린 청춘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 거년의 곡에서 작가는 당시 전형적인 법대생의 몇몇 유형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철저한 현실주의자, 현실제, 법을 계급지배의 수단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법을 부정해야만 사회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서리군 운동권 이상주의자, 이상형, 이들 둘 사이에서 사상과 애정의 갈등을 일으키는 우수한 두뇌의 여학생 진오키 등, 그러나 작가는 이들 셋 중 그 누구도 법에 대한 본질적 성찰이 모자란다고 꾸짖는다. 모든 사람에게 이병주가 말하는 포용력과 스케일을 기대할 수 없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의 행포로 인해 세상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시절에는 칼날 같은 비판의식이야말로 모든 법학도가 지녀야 할 제1의 덕목일지 모른다. 이 땅에서 교육은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다. 제도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청년의 눈에 비친 육법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1991년 이른바 산호맹 가로열고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가로닫고 사건으로 구속된 노동자 시인 박노해가 수사 과정에서 겪었던 모멸감은 상상 이상이었던 듯하다. 시집 노동의 새벽으로 1980년대 노동문학을 선도했던 박노해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놈이 감히 시대의 변혁을 도모하는 조직의 지도자가 될 불가사의하고 언어 도단의 상황을 거론하며 노골적인 증오를 내뱉는 수사관의 태도에 실제로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노동의 새벽은 누가 써준 거냐?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이렇게 그런 시를 쓰고 어려운 이론글을 쓸 수가 있느냐? 하고 수사관은 집요하게 나를 추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문수사를 지휘하는 총책임자인 듯한 사내가 불쑥 나타나 피투성이로 신음하고 있던 나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당신이 어떻게 조직의 지도자냐? 무식한 노동자가 인류대 출신들을 하부에 거느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솔직히 자존심 상한다. 사람은 출신 성분을 못 속이는 법이다. 비록 법이라도 카이사르와는 상대할 수 있지만 스파르타쿠스는 살려둘 수 없다. 박노해라는 이름을 영원히 매장시키겠다. 나는 그 저기에 찬 표정과 음성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계급 사상이 골수에 박힌 자들, 엘리트주의가 피 속에 밴 자들, 나는 그들의 무서운 이분법에 몸서리친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은 고상한 이념의 영역이고 본질적인 것은 사람이 사람을 낡은 잣대로 차별하는 실제 현실이 아닌가. 학벌과 성별과 연줄을 갈라내는 숨은 구별짓기의 칼날 앞에 꺾인 숱한 민초들의 서름이 내 안에 사무친다. 이 글은 박노해 오늘은 다르게 해냄 출판사 159와 16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백태용의 경우는 이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수사의 총책임자는 박노해를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람일 것이다. 그는 불안에 떠는 백태용에게 자신도 당신처럼 서울 법대 출신이자 서울대 총학생회장 경력을 가진 선배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그러고선 시종일관 마치 일시적인 혈기에 이끌려 일탈한 후배를 감싸 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의 감언 이설은 단순한 회유를 넘어 선배로서 온정을 베풀어 장차 나라에 기여할
싹을 온전히 보존해 두겠다는 의지로 보이기도 했던 모양이다. 그의 태도에서 백태용은 적어도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무기징역과 15년 징역을 각각 선고받고 7년을 복역한 두 사람은 1998년 8월 강복절 기념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출소한다. 출소 후 이들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도 확연하게 다르다. 박노해가 시인이라는 타이틀만 간직한 채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백태용은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났다. 그의 유학을 위해 많은 제도권 인사들이 발벗고 나섰다. 심지어는 미국 대사관까지 몸소 달려가서 백태용의 비자 문제를 도와준 지미파 원로학자도 있었다. 백태용은 최단 시일 내에 학업의 성과를 이루어 캐나다의 대학에 교수로 채용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백태용이 외국 대학의 인권 담당 교수로 채용된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자신의 뛰어난 자질과 성실한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독재를 상대로 한 민주화 투쟁 경력이 국제사회에서 백태용의 입지를 강화해준 측면도 있을 것이다. 백태용의 성공은 개인적 성공인 동시에 한국 인권 탄압의 역사가 국제사회에 진 부채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나 행적과는 무관하게 서울법대 출신이 한국 사회에 지니고 있는 무거운 빚이기도 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조용래의 죽음부터 마지막 읽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이면요, 방금 여기서 언급된 백태용과 박노해 시인을 차별한 그 사람은 여기 지금 책에 각주가 있을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형근, 소위 그 호텔에서 묵주 사건으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안기부의 차장으로 재직 시에 김대중 당시 총재에 대한 용공 혐의를 여러 번 언급했던 정형근입니다. 참고로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었고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책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